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땅 소유권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내의 두 번째 배신. 도박 메신저인 줄 몰랐어요. 동네를 종횡무진하는 변태남까지 참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보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실지 변호사님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우선 유사수신 행위 좀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낯설기도 한 용어일 것 같은데 유사수신 행위의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사수신 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모두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합니다. 역시 우리 또 예금보험공사 자문 변호사님처럼 사실 우리 또 이런 어떤 사기 범죄에 사실 좀 연루가 되면 유사수신 행위로 좀 처벌하는 약간 고소고발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좀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만약에 입히게 되면 그런 어떤 해당 가해자, 한마디로 사기꾼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는 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 법원은 사기죄를 어떤 형사사건보다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어 유사수신 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단순 유사수신 위반보다 높은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하면 좀 더 가중처벌될 수 네. 있다라는 부분인데 처벌이 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좀 각별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좀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부실채권 매입 및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2018년 6월 CC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CC로부터 투자금 3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투자 원금 및 배당금으로 총 3,580만 2천 원을 CC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3천억 규모의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몰수 보전 조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2021년 8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된 B씨는 A사와 C씨가 맺은 투자 계약은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무효라며 C씨에게 투자 원금 및 법정 이자율인 연 5% 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더한 3,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유사수신 행위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다.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회생관리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이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변호사님? 네, 이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강행규정은 위반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단속규정은 일정한 제한 금지를 가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강행규정은 법률상 무효가 되는 규정이고 단속규정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뭔가 훈시 규정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냥 좀 하는 규정이고 그럼 원심 판단 어땠을까요? 네, 1심은 해당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했던 사람이 수익금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반환을 청구해 도리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1심하고 2심에서 둘 다 원고가 패소를 한 거고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니까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대법원도 최종 판단이 원심하고 일치를 했나요? 네, 결국 대법원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A사의 회생 절차 관리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 수익을 어쨌든 좀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판결일 수도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첫 판결인 만큼 그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할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유사수신 행위자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법성 인지와 상관없이 유사수신 행위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 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외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계약을 매개로 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유사수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는 사기 범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당히 납득이 가는 논리적인 판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 행위를 한 거는 형사처벌을 받은 건 받는 거고 그때 이루어진 사법상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내용이고 내용 중에 좀 소개할 만한 게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좀 불리하니까 불법 행위로 반환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된다라는 약간 명시적인 판결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소 대상인데 사기죄는 취소 대상인데 왜 유사수신은 무효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내용도 사실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간 유사수신 행위법 제3조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만큼 이번 판결로 보다 좀 통일성 있는 하급심 판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이제 네. 나이가 90이에요. 네네. 90세인데 이제 그 집 소유권 때문에 연락을 네. 드렸어요.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소유권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3자 다른 분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네. 네. 근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러고, 근데 그분 자제분들은 이제 뭐 뿔뿔이 뭐 강주원, 소구이원 살고 계시는데, 네네. 문제는 저희가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에 사신 지가 지금 한 56년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따지게 되면 1969년도에 거기서부터 살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해갖고 얼마 주고 그냥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서류상을 안 해놓고.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갑자기 이제 뭐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집이건 뭐 선산이건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앞으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와중에 소유권 이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예예. 다른 분 명의로 돼 있더란 얘기예요. 왜 네네. 이게 아버지 명의로 안 돼 있냐?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동네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골이다 보니까 돈 주고 그냥 살고 뭐 서류상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 소유권을 제 앞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도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네네.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증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업행정에 그 이전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 그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러시군요. 옆에서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좀 상담해 드릴 텐데, 변호사님 네. 이거 뭐 점유취득 시효 뭐 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인사하시고 상담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말씀 주신 건 제가 잘 들었고, 예. 쭉 들어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증인은 우리 큰어머니가
큰어머니가 지금 네.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큰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큰어머님께서 아버님이 1960년대에 이 집을 구매를 하실 때 어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예예. 아, 그러면 네. 큰어머니가 거기에서 한 3년을 사셨어요. 네. 큰아버지하고. 네. 근데 큰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큰아버지께서 좀 빚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빚을 갚고 큰아버지 집으로 가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어떤 영수증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 지금 계속 56년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재산세만 내고 있죠. 아, 재산세 뭐 세금 내신 내역은 당연히 있으신데 그 네. 당시에 이 땅 주인이랑 따로 뭐 작성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 서류 같은 건 없대요. 아, 그러면은 지금 196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버님이 살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기존 그 소유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그분은 네. 1940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분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1940년도에 네. 1940년도에 그분이 소유권 명의로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40년도에 명의가 되신 분이 있고 이분의 아드님이 상속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겠죠. 큰아들이 이제 강주에 살고 계시는데 네. 큰아들이 근데 그분한테 이제 연락처도 네. 다 이제 지금은 시골에서 그 형제간들이 건 아무도 없이 다 타지로 지금 나온 상태라 네. 그 소유권 그 자제분들은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에 69년도에 거기에 저기를 빚을 갚아주고 그 집에서 얼마 빚이 있으니까 하고 네가 살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거든요. 아, 아버님께서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90세고 네. 소유권 그분은 1915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36년생이고 아, 네. 동네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우리 큰아버지가 한 3년 살고 계시다가 66년도부터 69년까지 살고 있는데 큰아버지 빚을 갚아주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소유주 그분한테 돈을 갚아주고. 아, 그러면은 그 소유주분은 당연히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상속을 한 거겠네요. 근데 했는데 지금 아무런 지금 괜히 전화번호까지 연락처까지 어디 사신지까지는 다 확인이 됐는데요. 네. 브랜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뭐 갑자기 없는 땅이 생겼다 그러면 또 욕심나잖아요. 사람 심리가. 아, 네. 예, 그래서 전화하기가 두려워서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네,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 점유취득 시효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뭐 쉬운 소송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아버님께서 1960년부터 여기 이 집에 거주를 하고 계셨다는 것부터 입증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전입신고도 돼 있고, 네. 재산세 그때부터 내고 있었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제3자인 큰어머니가 또 이렇게 지금 살아계셔서 증인으로 뭐 참석해가지고 얘기도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네, 지금 갖고 계신 증거는 그 정도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소송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빚을 대신 갚고 뭐 이 집을 대신 우리가 받는 걸로 했다. 사실 이런 관계도 다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요것도 입증이 사실 가능한 뭐 영수증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지금 그거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예. 근데 이것도 사실 큰어머님 진술로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계속 아버님만 이 집에 사시고 혹시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예, 예. 기존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시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네. 혼자 지금 계속 살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사는 것은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면 예. 20년 동안 이제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고 이제 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60년부터 지금 24년, 23년에도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6년 됐다니까요. 네, 그러면 20년 요건은 충분히 맞추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자주 점유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진짜 내 소유의 의사로 이 집에 거주를 했다는 것을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저기 그 상속받은 그 큰아드님 있잖아요. 네, 광주에 네. 사시는 네. 그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만저만해서 소유권 이전 좀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누구 앞으로라도 해서 누가 살든 안 살든 그거를 이전을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상의를 하게 되면 순순히 또 안 해줄 수 염려가 있어서 제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가지 또 방법으로 제안 드리는 거는 소송을 네. 하기 전에 그 네. 아드님이랑 사실 협의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것도 뭐 거의 40년 넘게 지금 저희 쪽에서 내고 있었으니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고 제안을 좀 해보시면서 뭐 어느 정도 금액을 제안을 했을 때 네. 순순히 예 그렇게 해드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네. 욕심이 나서 네. 예? 그냥 소유권 법대로 하자고 했을 때는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송하게 되면 네. 승산은 있는 건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신 것 같고 지금 이 땅 주인 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그분들이 이 땅을 지금 제3자한테 처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실 소송을 하면 저희가 가처분부터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진짜 소송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련된 증거를 저희가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송 들어가게 되면은 뭐 소송 비용 같은 건 얼마 정도 드나요? 비용은 저희가 이제 이 땅의 가치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지금 시가로 대충 이제 얼마인지를 그거는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비용은 저희가 산정을 해드립니다. 아, 지금 저기 374제곱미터고 평수로는 한 113평 정도 돼요. 아, 그러면은 시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는 지금 시세는 시골 땅이라 시골집이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모대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평당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또 변호사님들마다 또 네. 어쨌든 수임료가 또 다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면은 조금 더 네.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속받은 그 장남분한테 연락했을 때는 자기네들도 지금 조금 부유하게 살고 계시지만도 저희가 어렸을 때 이미 시골에서 다 타지로 나갔거든요. 가족들이 다.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는 이제 시골의 땅이 바다가 경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기 시골 마을에서도 중앙이거든요. 위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펜션이라도 짓을 그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주고 네. 욕심이 있어서 네. 그러고도 남으신 분들이라고 이제 저희 큰 누나분하고 그 집 자제분하고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모임도 같이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대충은 했었는데 장남하고는 이제 아들인 제가 통화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알아보고 제가 연락하려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결국은 그 소유권자가 그 아드님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드님의 네.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뭐 누님과 어떤 친분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결국 소유권자는 이 집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장남. 이분 뜻대로 아마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을 끌면 자칫하면 이제 제3자한테 그 아드님이 처분을 해버리면 굉장히 네. 저희가 이거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 그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설마? 저희가 고지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 땅에서 저희가 뭐 50년 거의 이상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겠지만 네. 소유권 그게 등기부등본상 자기 아버지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고 그냥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 결국은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이거 가지고 이제 아마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네. 불안한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분명히 이제 누구한테 소식을 듣든 간에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집에서 누가 살 건지 연락해볼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처분을 하든 뭐 어떻게 다른 용도로 하든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송을 하실 거면 지금부터도 관련 증거를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땅 소유주 아들과 혹시 전화 통화나 뭐 만날 일이 있으시면 예. 예전부터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네. 거를 좀 뭐 녹음을 하시던지 넌지시 좀 물어서 네, 관련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둘째는 좋게 얘기해서 그냥 소유권 이전 좀 제가 이제 동생 입장에서 그 장남분하고 형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동생 입장에서 제가 넌지시 건의해서 소유권 이전 좀 저희 아버지도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어차피 그렇게 오래 살았고 알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 쪽에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좀 해달라 하게 되면 같이 참석해갖고 해주는 게 협의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협의가 되면 당연히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렇지 그렇죠.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하시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니 예, 이런 예. 관련된 증거를 좀 모아 놓으셔라는 게 저의 이제 조언이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다른 제3자한테 이 땅을 팔 수 있으니 만약에 소송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가처분 신청부터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우리 예. 이보미 변호사님께서 어떤 해결책들을 좀 잘 제시해 드렸는데 좀 이해가 네. 좀 안 가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네. 저희 방송 다시 유튜브로 재방송 돌려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조금 재방송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이제 이보미 변호사님이랑 저랑 이제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테니까요. 방송 네.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게 과거에 금전 주고받은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그 예.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네. 너무 예전 일이라서 그렇죠. 없으시다는 게 지금 네. 좀 소송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을 것 같네요. 소유권 취득 네. 관련된 부분이 네. 약간 좀 이럴 것 같고 상속인이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장남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전 소유자가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상속으로 어쨌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자가 변경이 됐는데 이랬을 때 점유 취득 시효도 어쨌든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 연결이 되나요? 네, 판례상 상속은 소유권이 변경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네, 계속 이제 이 소유권은 한 사람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아까 제가 약간 조금 웃은 이유가 답정 넣어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 자기는 대단히 불안하다. 상담자님은 네. 되게 불안하다. 이게 장남이랑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하면
아, 그 사람도 어쨌든 언감생심 무력이 또 생겨서 소유권 주장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너 해변에 있는 데니까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뭔가 펜션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렇다면 소송을 지금 아까 가처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불안해 하시니까 네. 협의를 하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근데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금전은 좀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아마 서로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협의는 현실적으로 네. 된다면 좋지만 네. 어려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하다면 그냥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네. 나을 수 있겠죠? 네. 불안하다면 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을 좀 보전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소송으로 들어가시는 게 상담자님한테는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보실까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한 결과 아내에게 7억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사업으로 돈을 다 날려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3년이 흘렀는데요. 근데 얼마 전 아내가 경매로 날렸다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부동산이 상간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친오빠 이름으로 근저당권까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기 재산을 저와의 이혼 소송 중에 가족들과 상간남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를 2번이나 기망한 아내를 처벌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부동산을 상간남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해 보이는데 변호사님, 이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예. 소유권을 제3자한테 이전을 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네. 강제집행 면탈죄로 일단 형사 고소 가능하시고요. 네네. 민사로는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하고 강제집행. 만약에 재산 분할에는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네. 그렇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안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재산은 이미 입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아내의 친오빠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친오빠? 네, 근저당권 설정 역시 이제 재산 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범으로 일단 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판결이 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강제집행 면탈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네. 저희 이 사연을 봤을 때 지금 이혼한 지 3년이 흘렀다고 하셨는데 네. 이 날짜를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하고요. 사행위 취소 소송은 이제 다행히 처분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인데 제가 이 사연 보고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네. 재산분할 청구는 또 이혼 확정 시로부터 2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고 뭐 사행위 취소 소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로는 이제 2년이 넘었기 네.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아니지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었다면 네.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이제라도 좀 아내에게 어떤 그동안 못 받은 판결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네, 뭐 재산분할은 시효가 지나서 안타깝게 할 네. 수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3년의 시효가 있는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를 빨리 진행을 하시고 네. 사행위 취소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주관적 구성 요건 관련된 부분인데 소송 전에 고의성 입증을 위해서 좀 필요한 증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증거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지금 결국은 허위 양도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재산 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는 이제 상간남과 이 그 전 부인 사이에 네. 거래가 없는데 네네. 허위 양도를 해서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네. 금융거래정보 신청 같은 걸 해서 뭐 매매대금 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든지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도 친오빠랑 상간남 사이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근저당권인데 네. 그것도 없다면 이 부분도 거래 내역을 저희가 상대방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소송에 들어가서 어떤 뭐 사실 네. 저희가 상대방한테 입증을 요청을 하면 상대방 입증 못하면 저희가 이제 네.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좀 특이는 합니다. 상간남하고 오빠가 또 친해요.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만약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명의였다. 만약 예를 들어서입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었고 상담자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만약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방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 네. 위임장이나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의 동의서가 없었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진 거라면 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일단 고소도 가능할 것 같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원인 무효 행위로 인해서 네. 소유권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네. 만약에 공유 지분만 팔았다면 그 부분은 또 안 되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정상 거래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이 상담 내용 반영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볼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걸 넘어 스포츠 팀 운영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약 일주일 전 우연히 메신저 오픈 채팅방 중에 스포츠 분석방이라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베팅이나 도박은 하지 않고 인사 정도만 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상담자분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연을 보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변호사님? 일단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단순한 이제 학생인데 네네. 이런 불법 도박에 연루될까봐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불법 도박 오픈 채팅방에 좀 참여를 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나요? 일단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영자 이외에도 홍보 담당자거나 일반 이제 사물을 보는 사람들도 알면서 사이트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운영자는 당연히 네네. 처벌이 되고요. 네네.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또 부수적인 조항에 의하면은 이것을 알면서도 참여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참여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법률이네요. 네. 그러면 상담자는 아주 잠시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머물렀지만 실제로 도박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네, 네, 보여서 네. 네, 제가 네. 이제 실제 처벌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아, 보인다고 네. 저는 봤습니다. 다행히도 범죄에 네. 가담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담을 한 것이냐 아니냐가 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네. 게 국민체육진흥법의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자가 우리 이제 사실은 불법 토토 이런 것들 중국에다가 사이트 네. 두고 뭐 싱가포르에 사이트 두고 많이 하는데, 상담자가 미성년자인데 스포츠 토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참여를 할 수 없고 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1항에 의하면 네. 청소년에게 체육진흥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네.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네요. 만약에 네. 청소년이 네. 이런 불법 토토에 만약에 관여를 해서 네. 뭐 복권을 산다거나 뭐 이런 도박 관련된 부분을 좀 한다거나 하면요. 현재 만약에 불법 도박에 참여할 경우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 도박 처벌은 네. 형법상 도박죄보다 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당히 좀 센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불법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라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참여를 한 건데, 만약에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라면 처벌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운영한 경우는 더 네. 처벌을 세게 받는데요. 네. 형법 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 47조 2호에서는 불법 스포츠 토토 같은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보다는 어쨌든 국민체육진흥법이 조금 네. 더 가중 처벌을 하는 형태인데, 근데 저는 약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약간 조금 이게 과연 형량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특가법처럼 만약에 이게 특가법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익금이 사실은 불법 토토나 이런 네. 것들은 몇백억, 네. 뭐 몇천억 이렇게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좀, 싱가포르는 좀 아니죠. 저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이런 쪽에다가 놓고 하는데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 건 좀 약간 과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범죄 수익금에 비하면은 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형태로 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군요. 예. 만약에 피싱 사기로 인해서 불법 도박에 참여를 했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도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네. 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네. 피싱 사기로 인해서 참여를 했다는 어떤 또 억울함도 분명히 있으시니까 일단 피싱 사기는 사기대로 고소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박죄에서 양형 사유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기망 관련된 부분 좀 입증을 하고 네. 이제 도박죄 양형 사유로 좀 주장을 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 우리 이거 상당히 좀 근절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너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도박 사이트 혹시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사이트가 가장 적합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보입니다. 안내 나가고 네. 있는데 1855-0112 네. 불법 사행행위 신고. 신고. 저건 경찰인가요? 아니면 방금 얘기해 주신 사행산업 경찰은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으로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발견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많은 어떤 불법이나 이런 불법과 도박 관련된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유명한 변태 남성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요. 그 남성은 특히 비가 오는 날에 골목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지나가면 하이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합니다. 저만 해도 벌써 5번 이상 마주쳤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남성은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은 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변태 남성을 경찰이 못 잡아가는 걸까요? 안 잡아가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너무 사실 좀 불쾌해요. 불쾌한 어떤 그런 행동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런 바바리맨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아직도 있다는 게 일단 충격적이고요. 네. 네, 빨리 신고를 하셔서 어떻게 네.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좀 낮아서 이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범죄처벌법에 일단은 경찰들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큰 사회 문제라고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검사장이셨던 네. 분도 이제 이걸로 걸리셨었는데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 신고를 해도 왜 잡아가지 않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신고를 하실 때 좀 네. 증거가 없어서 없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CCTV도 같은데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좀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경범죄 처벌 아니라도 이 정도 되면 사실 공연음란죄도 적용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번 출몰을 했기 때문에 네. 공연성도 충분히 충족할 것 같고 뭐 음란성은 말할 것도 없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여러 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공연 음란죄 처벌 기준,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의 기준과 수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 공연음란죄는 그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네. 이게 공연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이기만 하면 이 요건은 충족을 하고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명이 당시에 피해 현장에 있었지만 사실 본 사람은 여러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연성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음란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성적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비만 오면 이렇게 어두워서 그럴까요? 이게 그냥 한 명이 아니고 사실은 CCTV나 이런 거 확보하면 사실 네. 여러 명일 것 같은데 동네 여성이라면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좀 상황입니다. 공연 음란죄 외에 좀 추가적인 혐의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 행위 장소가 밀폐된 장소라면 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네, 강제추행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 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네네. 범죄일 경우에는 아유. 아동복지법상에 네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가 해당돼서 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낫네요. 네. 아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청소년들 분명히 네. 있을 것 같고 5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안 잡아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동 관련된 부분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아닌 좀 동네 여성 여러 명이 해당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경찰에 신고도 이미 놓으셨고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위자료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바바리맨이잖아요. 막 불특정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동에 대한 이런 어떤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아니면 성폭력 처벌법으로 네.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네네. 그러면 신원은 명확하게 파악이 될 테니까요. 네네. 경찰도 이미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변호사님하고 열심히 달려오니까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점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